지난주에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저희들이 그 알렉산더가 치렀던 그 첫 번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전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소스 전쟁을 마치고 가우가멜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갔었죠. 우리가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을 치렀던 그레니커스 전쟁, 그리고 이수스 전쟁을 마치고 이쪽 아래쪽으로 이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두로에서에 있었던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두로의 전쟁을 마치고 또 가사에서 한 2달 정도 전쟁을 또 치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가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도시를 만드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 부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자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해상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고 이쪽 알렉산드리아 쪽을 그 해상의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한 20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세웠었어요. 막 여러 군데. 근데 뭐 그것들이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가 이제 해상의 중심점이 돼요. 중심점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큰 도서관을 짓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라는 다큐멘터리가 거기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제가 그 지역에 세워졌던 등대로 굉장히 유명한 등대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파로스 등대는 다 이제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다른 성을 건축했는데 요것이 사실 발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 좀 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조감도는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상상도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굉장히 유명한 등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사에 최초의 등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등대가 바로 이 파로스 등대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생겼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거의 그 높이가 거의 한 130에서 135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지금의 공사하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130층이나 되는 이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그 당시에. 예? 정말 알 수 없는 그 수수께끼죠. 뭐 그 피라미드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이 건물도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어요. 뭐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빛을 이렇게 발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 빛을 어떻게 발하게 만든 건지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수수께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데 이런 이렇게 이제 상상도가 이제 생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요거 지금 해봐야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그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알렉산드로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했던 그 등대인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암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멤피스가 수도였죠. 애굽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멤피스를 지나서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다시 돌아와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여기가 수사라고 돼 있는 여기 엑바타나 수사 그리고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점이죠. 도시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그 도시가 있었던 요 세 곳인데 그래서 이쪽 바벨론 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가우 가멜라 이제 전쟁이 여기에서 이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우 가멜라 전쟁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한 331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이 있었던 한 2년 정도가 2년 정도 후에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수스 전쟁에서 그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전쟁에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라니코스 전쟁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신경도 안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신경도 안 썼다가 대패를 당하고 나서 이수스 전쟁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왔었다가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망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 가우 가멜라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3세가 이 이수스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패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알렉산더가 공격을 하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기병대를 몰고 이 가우 가멜라 전쟁에 출전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는 굉장히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라는 것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그 그리스의 전술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그 가오 가멜라 전쟁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쳤는가,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 전쟁 영화를 또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또 제가 그거는 그냥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오가멜라 전쟁이 이제 페르시아와 치렀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제 여기서 대패를 하고 더 이상 이제 페르시아와는 그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오가멜라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승기를 잡죠.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승기를 잡고 이제 저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제압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다리우스 3세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재정비를 해갖고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군이 그 다리우스 3세를 반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베소스라는 사람이 잠깐 나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소스라는 사람이 그 다리우스 3세의 그 장군이었는데 그 총독이 다리우스 3세를 그 마차에 가둬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리우스 3세를 죽여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베소스가 자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이다 그러고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가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발견했죠. 그리스 군이 그 다리우스 3세가 이제 죽은 모습을 이제 찾아냈는데 알렉산더가 아주 분개해요. 그 다리우스 죽은 것을 보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다리우스 3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당신의 복수를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베소스를 그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알렉산더가 그 다리우스 3세의 그 시체를 갖다가 그 페르스폴리스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요 페르스폴리스인데, 제가 페르스폴리스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그 건물이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건물이었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그 제국의 왕들이 와서 그 선물을 하고 재물을 바치는 그런, 아주 그냥 거기 한번 딱 들어서면 그냥 입이 그냥 쩍 벌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그 지어놓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사진들을 제가 몇 개 제가 올려놨었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리우스 3세의 그 시체를 갖다가 그 페르스폴리스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라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해요. 이 사람은 그냥 정복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을 해도 그 나라의 왕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알렉산더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서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페르시아의 귀족들과 또 왕족들이 이 알렉산더에게로 투항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 3세에게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이 왕위를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는 페르시아의 왕이다. 나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었는데 이 다리우스 3세가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시해를 당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베수스를 찾아내요. 그래서 찾아내서 완전히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분노를 해서 이 베수스를 완전히 공개 처형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에 와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그리스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은 이 동방의 나라들은 굉장히 야만족들이고 굉장히 좀 저질적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페르시아에 와서 보니까 그들의 법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규례와 어떤 그 예법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 군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사람 다 됐다 막 그러고 막 원성을 막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이 예법들을 막 따르고 이 문화를 가까이 함으로써 막 그렇게 페르시아인처럼 막 행동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파르메니아 장군의 큰아들이었던 그 필로테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부하들이 이런 알렉산더를 시해하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더 이상 우리의 그리스의 왕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 음모를 꾸며서 이 세계 정복이라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페르시아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필로타스 장군에게 이 음모 시에 좀 가담하라고 그랬는데, 필로타스는 쓸데없는 소리 이런 작당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음모를 무시해버려요. 그러고 이 사실을, 음모 사실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음모가 나중에 탄로가 나서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 죽여버리는데, 거기에서 필로타스가 이 음모의 사실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필로타스가 음모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필로타스를 결국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필로타스 장군은 사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이면서 굉장히 그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7명의 그 친구 가운데 있었던 그 필로타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 이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와 함께 전쟁을 많이 나갔었던 파르메니오 장군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 필리포스 2세와 함께 했었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제가 잠깐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필로타스가 이 파르메니오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파르메니오 장군은 노장이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어요. 필리포스와의 전쟁과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전쟁에서 이 파르메니오 장군의 아들이 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필로타스마저 이제 이 음모 사실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니까
알렉산더가 이 파르메니오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르메니오를 암살시켜요. 그래갖고 그 자기 아버지와 함께했고 자기와 또 함께했던 이 파르메니오 노장을 함께 암살시켜버리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많은 그리스 군인들 간에 굉장히 많은 원성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인들과 협력으로 이 세계 정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 가우가멜라 전쟁을 치르고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접수하고 수사로 가서 이 페르폴리스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리우스 3세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또 엑바타나로 가죠. 엑바타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도였죠. 그래서 엑바타나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 동방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디로 갔냐면 이 박트리아로 가요. 박트리아로. 이 박트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 러시아 쪽이고 카자흐스탄 아래쪽. 그러니까 조금 더 서쪽이죠. 그래서 그쪽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조금 더 동양적인 우리가 보면 그 몽골족들과 조금 비슷한 사람들이 이쪽 박트리아 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이제 전쟁을 박트리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박트리아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여기서 협력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 박트리아에서 이 알렉산더가 그 박트리아의 귀족이었던 그 옥시아르테스라는 사람의 딸 록산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에서 바로 록산느와 이제 결혼을 치르게 돼요. 알렉산더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박트리아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알렉산더의 대왕에 대해서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반란은 누구에게서 일어나게 되냐면 칼리스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그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의 많은 그 문화와 이런 예법들을 따른다는 것에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냐면 많은 그 그리스 사람들 군인들에게 자기를 볼 때는 페르시아인들의 예법을 따라서 무릎 꿇고 절을 자기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막 그 강요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그리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우리가 왜 페르시아인이냐 그런 짓을 하게. 그래서 자기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칼리스테네스가 이 새로운 이런 반란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칼리스테네스를 나중에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식들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출정이 계속 나가서 동방 전쟁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제 히다스페스라는 전쟁 이제 인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더스 강가에서 요 근처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 전쟁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기서부터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긴 시간을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같이 왔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 군인들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는 젊어서 출발했는데 막 늙은 사람들도 많게 되고 또 많이 죽었고 그래서 막대한 그런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막 탈영병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막
결집력이 막 이제 막 흐트러지게 되죠. 사람들이 막 탈영하고 막 더 이상 알렉산더의 그 전쟁에 반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그리스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군인들을 채워야 되니까 이 가는 곳곳에서 필요한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갖다가 그 징집했어요. 계속 그 군인들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죽어 나가고 막 빠져나가고 탈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니까 징집병들을 모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군들과 페르시아 군이 막 짬뽕돼서 이제 막 이제 군인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스 병사들에게 이쪽 그 페르시아인과 또 이 박트리아 사람들의 여인들을 막 과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막 그 많은 그리스의 군인들이 여기서 이 동양계 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많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 프톨레마이어스도 이쪽 박트리아에서 왕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많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고향에 대한 그 향수들을 좀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이 히스타페스 이 전쟁인데, 이 히스타페스 강에서 치러졌던 전쟁이 이제 326년에 BC 326년에 이제 이루어졌던 전쟁인데, 거기서 그 인도의 그 연합군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데, 인도에서는 어떤 전쟁을 치렀냐면, 인도 그 연합군들은 이 코끼리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막 훈련된 코끼리를 막 앞세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고, 그때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치루었던 가장 또 마지막 그 치열했던 전투가 이 바로 히스타페스 강의 전투였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더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죠? 알렉산더가 그 가지고 있었던 말이 있었다라고 제가 부케팔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케팔러스가 이 전쟁에서 죽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인도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 지쳤다,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324년의 일인데, 여기서 마지막 히스타페스 전쟁을 치르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엑바타나로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엑바타나에서 그 324년에 그가 가장 아끼고 가장 친했던 헤스피티온이 여기서 열병으로 죽어요. 열병으로 엑바타나에서 죽고,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시 이제 군을 재정비해 가지고 이 인도로 다시 쳐들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 오죠. 예, 그래서 엑바타나에서 가장 친했던 헤페스티온이 열병으로 죽고 나서 거의 알렉산더가 거의 미쳐버려요. 예, 거의 미쳐버리고, 그래갖고 막 술을 막 먹죠. 막
밤낮으로. 그래서 이때 그 헤페스티온을 치료했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 친구였던 그 헤페스티온을 고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의사를 죽여버리고 막 그냥 자기도 막 매일 1년 동안이나 거의 막 술로 그냥 지내요. 그 자기 친구가 죽고 나서. 그래서 BC 323년 6월 3일에 그 제독이었던 네아르코스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나서 열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고열이 막 계속 되면서 막 심한 열병으로 막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뭐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도 같이 막 지내기도 하면서 막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막 술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그런 혼수 상태가 이제 막 되죠.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다 그 알렉산더 이제 곁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알렉산더가 이게 이 열병에서 치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서 그 세라피스 신전으로 그 신탁을 물어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신탁을 물어가지고 돌아오지만 알렉산더는 BC 323년 6월 10일에 거기서 그 열병에서 결국은 치료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진짜 열병으로 죽은 거냐, 뭐 살해당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뭐 그때 풍토병인 말라리아로 죽었다라고 많이 이제 역사가들이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렉산더가 죽은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겨져 있죠.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도대체 누가 이 그리스 제국을 이제 대제국을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트리아에서 결혼을 했던 록산네가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는데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 왕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 다음 그 왕위를 넘겨받을 그 대권을 넘겨받을 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알렉산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스스로 알았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죽었을 때 도대체 내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 그 필리포스 2세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전통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의 그 뭐라 그랬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왕위를 찬탈하는지를 너무나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식이 왕위를 찬탈할 있을런지 아니면은 어떤 또 이 왕자를 놓고 어떤 살상극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알렉산더가 자기가 마지막에 가장 강한 자라고만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군지, 어느 장군인지, 그러니까 선뜻 장군들이 선뜻 나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딱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한 자가 나요. 그러고 딱 나왔다가는 예, 공공의 적이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그리스 왕국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어갈 것인가를 이제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군들이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록산네가 그때 아직 임신 중이었고 아직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알렉산더의 배다른 형제인 필리포스 3세를 이제 일단은 그 공동 왕으로 세우기로 해요. 그리고 만약에 록산느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제 이어받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근데 이 필리포스 왕제 이복형이었던 알렉산더 왕의 이복형이었던 이 필리포스 3세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왕으로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에게는 사실은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록산느 빼고도 알렉산더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까가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우스 3세 그 딸들하고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멤놈 장군의 아내였던 그 바르시네하고도 결혼을 제가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르시네를 통해서 그 헤라클레스라는 아들도 낳았었지만은 그 제대로 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대왕의 어머니였던 그 올림피아스가 그 자기의 손자 즉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들 를 어떻게 해서든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올림피아스가 나중에 그 필리포스 3세를 암살해서 죽여요. 근데 그 필리포스 3세를 암살하게 된 그 일이 나중에는 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올림피아스가 알렉산더 4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왕위에 얹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그 알렉산더 이후에 왕조에 대해 왕조는 아니고 디아도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바꿔보죠. 이번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줄이 하나 쭉 꺼져 있다고요? 잠시만요. 다시
보이시나요?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그 땅인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장군들이 부분들을 나눠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페트로스, 리시마커스, 예? 안티고노스, 그죠? 그래서 뭐 프톨레마이오스, 페르디카스, 그다음에 뭐 셀류크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했던 그런 많은 장군들이 조그만 나라들을 이렇게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시기를 디아도코이 전쟁이라 그래요. 디아도코이 전쟁. 그래서 디아도코이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후계자. 디아도코이. 영어로는 디아도치라 그러는데, 디아도치라는데 한국말로는 디아도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계자라는 뜻인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후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땅들을 이렇게 막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제 됐는가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리포스 3세, 즉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복 동생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록산느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면 그 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왕의 아들과 필리포스 3세가 이제 섭정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섭정과 더불어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 중앙에 보시면 그 페르디카스라고 보이죠. 페르디카스라고 하는데, 그 페르디카스 장군이 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을 이제 중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서 이거를 이렇게 밸런스를 잘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강해져 갖고 어느 한쪽이 막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섭정왕 필리포스 3세 그리고 페르디카스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있었던 이제 전쟁이 이제 1차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서로가 이제 자기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페르시아 쪽에서 죽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쪽에서 죽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시체를 갖다가 이제 운반을 해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다시 이제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페르디카스 장군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를 운반해 갖고 이제 오는 명령을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티파트로스와 그 다음에 크라테로스 그리고 안티고노스 그리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4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주검을 그 바벨론 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운송해 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 운송에 되어 오는 도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 주검을
탈취하게 돼요. 근데 그 탈취하게 되는데 이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주검을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가 안장을 시키냐면 여기 이쪽 여기 알렉산드리아 쪽에다가 그 알렉산더의 주검을 이쪽에다가 묻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디아도코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디카스가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주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안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안티파트로스나 크라테로스, 안티고너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검을 탈취하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페르디카스가 굉장히 똑똑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페르디카스와 안티고노스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알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페르디카스와 안티고노스가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시면 안티고노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장군들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그 협력 관계 그런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죠. 그래서 1차 전쟁에서는 누구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이 섭정왕으로서는 필리포스 3세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4세가 이제 섭정왕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중재로서 이제 페르디카스가 중앙에 서 있었는데 이 페르디카스하고 안티파트로스하고 그 다음에 크라테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요 네 사람의 이제 그 협력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321년에 페르디카스가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검을 뺏어가니까 먼저 이 애굽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먼저 치게 되는데 페르디카스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이집트 쪽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야 내가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상태다.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안티고노스와 그 다음에 크라테로스 그 다음에 안티파트로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여기서 페르디카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치기 위해서 이 나일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나일강을 건너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 나일강에 휩쓸려 가지고 그때 이제 물길이 굉장히 많을 때였는데 거기서 많은 병사들이 그 나일강을 건너다가 많이 죽어서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반란 때문에 페르디카스가 어처구니 없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페르디카스가 죽음으로써 이 페르디카스파와 그 다음에 이쪽 다른 섭정파들과의 그 협의를 하게 돼요. 페르디카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공평하게 땅을 좀 나누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좀 제대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재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분배를 하게 돼서 안티파트로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파트로스가 이제 이 마케도니아 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은 이쪽은 안티고노스가 차지하게 되고, 이쪽 애굽과 이 시리아 쪽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리가 많이 되죠.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몇 개의 큰 덩어리로 이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페르디카스가 나일강을 건너면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섭정파 중에서 안티파트로스, 그 다음에 크라테로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었는데 크라테로스도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새 섭정파로서는 안티파트로스,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세 명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2차 디아도코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섭정파들끼리 평화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티파트로스가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티파트로스가 늙어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안티파트로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카산드로스예요. 카산드로스였는데 아들한테 그 땅을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폴리페르코넨이라는 장군에게 자기가 다스렸던 땅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카산도르가 이게 뭔 일이지? 그런 거죠. 이게 아니 아버지의 땅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폴리페르콘에게 장군에게 이걸 넘겨주니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새 섭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또 전쟁을 또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그다음에 안티고노스가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 폴리페르콘과 이제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2차 디아도코이 전쟁에서는 첫 번째 안티파트로스는 늙어서 죽었고, 그다음에 폴리페르콘이 이제 안티파트로스를 대신해서 이제 그 유럽 쪽을 통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우메네스가 같이 조인을 하게 되죠. 그거에 반해서 섭정파가 누구냐면 카산드로, 그다음에 안티고노스,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마커스가 네 명이 이제 연합체를 이뤄가지고 폴리페르콘과 에우메네스를 상대해서 두 번째 2차 전쟁이 이제 디아도코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2년 동안은 폴리페르콘이 해전에서 발란파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고 카산드로가 우위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카산드로스가 이제 폴리페르콘을 이제 막 밀어내고 마케도니아까지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카산드로가 필리포스 3세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를 이 유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총독으로 자기를 인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폴리페르콘이 밀려나게 되고 카산드로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카산드로는 필리포스 3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폴리페르콘은 알렉산더 4세, 즉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의 아들에게로 찾아가요. 그리고 어머니였던 그 올림피아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총독이다. 그래서 또 이 알렉산더 4세하고 그리고 또 올림피아스에게서 폴리페르콘이 인정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왕이 둘이 생긴 거죠.
같은 땅에서 유럽 쪽의 땅을 하나는 카산드로 또 하나는 폴리페르콘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폴리페르콘이 자기가 이쪽 땅에 총독이다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침략해서 들어가요. 그때 함께 에우메네스가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참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카산드로가 다른 도시에 그 정벌을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폴리페르콘이 이 마케도니아 도시를 그냥 손쉽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쪽 마케도니아 쪽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그 폴리페르콘이 그 카산드로를 총독으로 임명했던 필리포스 3세와 그 카산드로 군의 그 잔당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필리포스 3세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카산드로가 자기 땅을 뺏기고 나서 카산드로가 또다시 알렉산더 4세와 그 올림피아를 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올림피아스가 또다시 이 카산드로를 인정해줘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올림피아스가 두 사람을 다 인정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카산드로가 다시 이제 침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폴리페르콘을 이제 감옥에 이제 쳐넣게 되죠. 그러고 이때 당시에 같이 조인을 했던 그 에우메네스가 있었는데 안티고노스가 이 전쟁에서 에우메네스를 죽여버리고 2차 디아도코이 전쟁에서 카산드로와 이제 연합군이 이 2차 디아도코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필리포스 3세는 폴리페르콘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서 필리포스는 이제 죽게 됐고, 필리포스 3세는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왕은 알렉산더 4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아들. 근데 너무 어리죠. 그리고 에우메네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폴리페르콘은 유배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 쪽에서는 카산드로,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어스,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땅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이제 3차 디아도코이 전쟁이 이제 또 시작돼요. 그래서 2차 전쟁에서 카산드로가 자기 아버지의 땅을 막 차지하긴 했긴 했지만 안티고노스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족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큰 대부분, 이쪽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예전에 페르시아가 그리고 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쪽 오른쪽 땅을 다 차지하게, 동쪽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요쪽으로 이제 카산드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여기. 그죠? 제가, 그림을 한번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스탑하고, 다시 쉐어 스크린. 자, 그림 보이시나요? 예,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컬러를 보시게 되면 이쪽 아래쪽은 이제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제
점유하게 된 땅이고, 여기 보시면 안티고노스가 이만큼을 차지하게 된 거죠.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여기가 이쪽 트라키아 쪽은 이제 리시마커스가 통치를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 쪽은 카산드로가 통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산드로를 돕기 위해서 이 연합군들이 생겼는데 안티고노스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을, 디아도코의 2차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이제 안티고노스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땅 다 차지하자. 그래서 이 통합을 이제 또 원하죠.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벨론 쪽에 총독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쪽에 이 총독이 누구였냐면 셀루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셀루코스도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있던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셀루코스는 이 바벨론 쪽의 총독으로서의 활동을 했었는데, 안티고노스가 작정을 하고 여기를 이제 몰아내죠. 그래서 셀루커스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프톨레마이오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셀루커스가 이 바벨론 쪽에 총독을 하고 있다가 자기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프톨레마이오스에게로 쫓아가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서 성대하게 받아주죠. 그래가지고 이 셀루커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아래에서 같이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안티고노스가 여기를 이제 점점 자기 땅을 확장해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건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카산드로와 리시마커스에게 연합군의 요청을 해요. 야, 안티고노스가 힘을 계속 좀 기르고 있고 이 땅이 가장 큰데 이렇게 가만뒀다가는 안티고노스가 우리 땅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이제 전선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파로 이제 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디아도코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은 알렉산드로 4세, 알렉산더 왕, 계속 그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와 폴리페르콘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카산드로, 셀루커스,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가 연합군 전선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두 패가 나뉘어져서 이제 전쟁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연합 전선을 이루었던 카산드로,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커스가, 야, 안티고노스, 이 아시아 제국에 이 땅을 좀 내놔라. 이거 너 땅이 너무 크다. 이거 공평하지 않으니까 땅을 좀 내놔라. 그런데 안티고노스가 땅을 내놓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 안티고노스가 전쟁을 카산드로 쪽과 먼저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카산드로가 완전히 안티고노스에게 패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 아시아 쪽 이쪽에 그 진군 기지를 두고 있어요. 바벨론 쪽에 진군 기지를 안티고노스가 두고 있었는데, 이 카산드로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서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치는 바람에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이 뒤쪽 바벨론 쪽에다가 이 군대를 놓지 않고 전군을 데리고 이 카산드로를 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루코스 장군을 이쪽으로 보내게 돼요. 바벨론 쪽으로.
왜냐면 셀류커스가 바벨론 쪽에서 이제 총독을 했었으니까 이쪽을 잘 아니까. 그래서 프톨레마이어스와 이 연합군이 야, 네가 가서 이쪽을 쳐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령해라. 그러고 셀류커스를 이제 이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안티고노스는 이제 이 카산드로를 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가 이제 자기가 그 도시가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어정쩡한 상태로 이제 남게 돼요. 안티고노스가.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이쪽은 리시마커스와 이쪽에서는 셀류커스, 아래쪽에서는 또 프톨레마이어스가 공격을 해서 들어오니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군들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을 쳤던 셀류커스가 이 프톨레마이어스를 배반하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이 동쪽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어스와 이 셀류커스가 이제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150년 전쟁이 그걸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알렉산더 4세가 왕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렉산더 4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섭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4세에게 이제 왕을 맡기기로 원래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카산드로가 이 알렉산더 4세를 암살해요. 암살해서 죽여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그 대가 이제 끊기게 되죠. 근데 사실은 카산드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그죠? 예, 친척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4세의 친척인데 암살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럭산느도 죽여버리고, 올림피아스도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알렉산더의 대왕의 라인은 이제 끊기게 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땅이 예,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네 개로 크게 이제 갈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셀류커스가 이쪽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도를 이제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 보이기 바쁘네요. 네. 자, 지도 보이시나요? 예.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카산드로, 그 다음에 요 붉은색 계통이 이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노란색이 프톨레마이어스, 그 다음에 이쪽 전체의 땅이 전부 다 안티고노스 땅이었죠. 그죠? 안티고노스 땅이었는데, 셀류쿠스가 이쪽 바벨론 쪽,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5개로 이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카산드로,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마이어스, 그 다음에 셀류쿠스, 이렇게 5개의 이제 디아도코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 동방 쪽은 셀류코스가 점령을 하게 되고, 이쪽 서방 쪽, 이렇게 서쪽은 안티고노스가 계속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땅 따먹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열하죠. 서로 땅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4차 디아도코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 그래서 바벨론 전쟁이 이제 한참 이제 진행 중이던 이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쪽을 이제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쪽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쪽을 확장해 나가는데 안티고노스 땅이잖아요. 여기는 이 중간 땅이. 그러니까 안티고노스가 가만히 이 그 땅을 뺏길 수 없잖아요. 이 땅을 다 뺏길 수 없으니까 예, 막 결사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고노스 장군의 아들이었던 그 데메트리오스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스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안티고노스도 굉장한 명장이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도 굉장히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티고노스가 자기 아들 데메트리오스를 보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를 막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다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디아도코이드 전쟁인데 이 부분에서 전쟁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아도코이 가운데 안티고노스가 최고다. 안티고노스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안티고노스가 이 디아도코이들 가운데서 가장 큰 땅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안티고노스가 당연히 자기가 이제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왕이라고 이제 막 나서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알렉산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이제 스스로 칭하고 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다 왕이라 그랬는데 카산드로만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계속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서 파라오로 등극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애굽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았던 그 바로왕 그러잖아요. 그 바로왕은 뭐 사실은 우리 성경의 말이고, 예, 파라오죠. 파라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의 그리스 제국이 아닌 이제 각자의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따로따로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여기까지 프톨레마이오스를 밀어내고, 여긴 좀 프톨레마이오스가 좀 강하니까 여기는 좀 전쟁하기 힘드니까 이쪽을 먼저 치자. 그래서 카산드로가 제일 약해 보여서 이쪽을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돼요. 안티고노스가.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이쪽 카산드로 쪽으로 파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로도스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만 섬인데 이 로도스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그 치게 되는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 좀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커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이제 로도스. 혹시 로도스 전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만화도 있는데, 만화책도 있고. 만화책도 안 보시는구나. 책이란 책은 아무것도 안 보시네요. 거기서 그 로도스 전기라는 데가 요 땅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로도스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도스는 이 터키 쪽, 여기가 터키죠. 터키와 이 그리스를
그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 거점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안티고노스가 여기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요충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어스에게도 그리고 그다음에 셀류커스에게도 그다음에 또 리시마커스에게도 카산드로에게도 다 위협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야 안티고노스에게 여기를 뺏길 수 없다.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예, 연합군이 또 형성되죠. 또 이제 또 연합군과 또 이제 또 한파가 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차 디아도코의 전쟁에서는 안티고노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가 한쪽이고 그 다음에 4명의 이제 이 섭정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카산드로, 리시마커스, 프톨레마이어스, 셀류코스. 그러니까 4명이 이게 합작으로 안티고노스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연합군을 짜가지고 안티고노스를 상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티고노스와 데메토리우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티고노스가 이 로도스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좀 평화 협정을 맺자. 그래서 카산드로가 야 이제 그만 전쟁하고 좀 쉬자 이제. 그래갖고 평화 협정을 이제 안티고노스에게 제안을 했는데 안티고노스가 무슨 소리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네 땅까지 다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무슨 놈의 무슨 평화 협정 그러면서 그 안티고노스가 항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못하고 그 카산드로가 또 다시 이제 이 그 연합군들에게 요청을 해갖고 또 다시 이제 전쟁을 또 이제 나가는데 이 연합군이 이번에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야 이거 좀 가장 약한 쪽을 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티고노스가 리시마커스를 치기 시작해요. 이 바로 위에 이 붉은색 계통이죠. 리시마커스가 가장 약해 보여서 이 리시마커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리시마커스가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이 셀류커스를 끌어들여요. 셀류커스 좀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 리시마커스와 셀류커스가 연합군을 또 이루어가지고 안티고노스를 대적하게 되죠. 여기서 리시마커스와 셀류커스 그리고 안티고노스와의 전쟁에서 여기서 안티고노스가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만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고 이 안티고노스가 여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4차 그 디아도코이에서 안티고노스가 땅을 뺏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카산드로,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그 다음에 이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제 이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이 세고 유능했던 이 안티고노스의 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4차 디아도코의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이 또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변형된 땅을 제가 또 보여드려야겠죠. 네. 졸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도대체 이걸 내가 다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동숙 집사님 또 언제 들어왔어요, 또?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안티고노스의 땅이었었죠, 원래는. 근데 셀류코스 왕이 리시마커스를 도와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죠? 굉장히 큰 땅을. 예전에 안티고노스가 그 차지했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리시마커스가 이쪽, 이 터키 쪽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카산드로,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어스, 이렇게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4차 이 디아도코이 전쟁을 통해서 이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땅이 이제 막 요동을 치면서 서로 이렇게 막 4개의 왕조를 이렇게 막 나누게 돼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쪽 이집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산드로가 마케도니아 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가 이쪽 터키 쪽과 그 다음에 그 트라이키아 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대부분의 이 땅, 이 동쪽 땅을 전부 다 카산드로가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산드로가 그 안티고노스와 전쟁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산드로가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산드로가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 또 분란이 일어나죠. 매번 그랬던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이 카산드로가 이 땅이 이제 막 분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안티고노스의 아들이었던 그 데메트리오스가 이 카산드로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데메트리오가 카산드로 왕국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막 그 뭐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제 난리가 나죠. 이쪽이 카산드로 땅에서. 그래서 어쨌든 데메트리오스가 이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뭐죠? 카산드로의 땅을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카산드로의 왕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프톨레마이어스 1세도 죽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바로직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늙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리시마코스하고 셀류커스가 서로 이제 요 접점을 놓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셀류코스와 리시마코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BC 281년이에요. 그래서 281년에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셀류코스가 리시마코스를 죽여버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왕국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류코스가 이제 이 리시마커스의 땅까지 이제 다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왕국을 이루게 되죠. 거의 이제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거의 한 80%를 셀류코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셀류코스가 여기까지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좋았는데, 이 프톨레마이어스 1세가 죽고 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이제 올라서면서 여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아들들끼리. 그래서 아들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어스 아들이 이 셀류코스에게 망명을 해요. 그래서 망명을 해가지고 셀류코스가 받아줘요. 예전에 자기가 프톨레마이어스에게 망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망명을 해갖고 이제 받아줬는데,
그 망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에게 암살당해요. 그래서 셀류커스도 BC 280년에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로부터 암살당해서 이 셀류커스 1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셀류커스 이제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왕국이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의 150년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의 15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정말 중요한 마카베 전쟁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150년 전쟁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의 왕조가 어떻게 됐고, 그 왕조의 싸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마카베오 상하서를 통해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전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점점 이제 그 로마의 제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